죽어서 이어진 처녀 총각의 무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처녀가 늙은 부모님과 두 오빠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처녀가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다가 한 총각을 만나게 되었지요. 이웃 마을 머슴 사는 총각인데 그 총각도 물을 기르러 왔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은 첫눈에 쏙 반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물을 기르러 가면 은근히 눈짓도 나누고 넌지시 말도 건네고 그러면서 점점 정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물가에서 잠깐 만나는 것도 남의 눈이 있으니 슬쩍슬쩍 눈짓 한두 번, 이야기 한두 마디, 그러고만이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달 밝은 밤이었지요. 처녀가 가만히 방에 앉아 있으려니 총각 생각이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일어나 식구들 눈을 피해 몰래 밖으로 나가게 되었지요. 처녀는 우물가에 가서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만치서 시커먼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지요. 깜짝 놀라 우물 뒤에 몸을 숨겨보니 바로 총각이었습니다. 총각도 처녀 생각이 나서 밖으로 나온 것이었지요. 둘은 서로 속마음을 나누다가 밤이 깊어져서야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날마다 밤만 되면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었지요. 그러는 사이에 정도 점점 깊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처녀의 집에서 눈치를 채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처녀를 불러 말하였지요. 너는 밤마다 어딜 그리 나가는 것이야? 네, 답답하여 바람을 쐬러 나갔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밤중에 돌아다니다니 그러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이야. 오늘부터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선 안 된다. 그러곤 아버지가 두 오빠를 시켜 지키게 했습니다.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하였지요. 물도 오빠들이 기르러 가고 빨래도 오빠들이 길어온 물로 집에서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갇혀 사느라고 속은 새까맣게 타 들어가게 되었지요. 총각은 그날 밤에도 우물가에 나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처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혹 어디가 아픈 게 아닐까? 걱정을 하며 기다리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터덜터덜 돌아갔지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총각은 우물가에 나와서 기다렸습니다. 혼자서 우두커니 기다리다가 새벽녘이 돼서 돌아가고 다음 날도 또 그러고 그렇게 날마다 기다렸지요. 그런데 달이 가도 처녀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총각이 병이 나고 말았지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던 총각은 찬 바람이 부는 겨울밤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머슴이니 변변한 장례도 못 치르고 동네 밖 외딴 산기슭에 쓸쓸하게 묻혔지요. 그동안 처녀는 집 안에 갇혀 애를 태우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하루는 날벼락 같은 총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그날부터 처녀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하루 종일 울기만 했습니다. 다른 식구들이 아무리 달래어도 안 되었지요. 왜 그러느냐 물어도 대답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만 되면 처녀 집에 이상한 일이 생겼지요.
밤이 으슥해져 모두가 잠들 무렵이면 문이 저절로 삐걱하고 열렸습니다. 그러고는 시커먼 그림자 같은 것이 집으로 스르르 들어왔지요. 들어와서는 처녀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처녀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우는 걸 그치고 밥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방에 들어앉아 자꾸만 혼잣말을 했습니다. 처녀의 행동이 이상하여 오빠들이 가만히 엿들어 보았지요. 그랬더니 어서 오세요. 오늘은 힘들지 않았나요? 추운데 따뜻한 아랫목에 앉으세요. 오빠들이 누가 왔나 싶어 방문을 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처녀 혼자 허공을 바라보며 말을 하고 있었지요. 오빠들은 이래선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국리 끝에 팥죽을 쑤어서 온 집안에 뿌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그 다음 날부터는 그림자가 집 안으로는 못 들어오게 되었지요. 다음 날도 그러고 또 다음 날도 그러고 한 달 남짓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림자가 아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 이번엔 처녀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였지요. 마치 죽은 송장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가 처녀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식구들이 장례를 치러주는데 산속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려고 상여에 싣고 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상여가 어느 곳에 다다르니 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상여꾼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그냥 딱 붙은 듯이 꼼짝 달싹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총각 무덤가였던 것이었지요. 아무리 애를 써도 상여가 움직이질 않으니 그 처녀를 그 자리에 묻어주게 되었습니다. 총각 무덤가에 처녀 무덤을 만들어 주었지요. 그렇게 나란히 무덤 2개를 만들어 주었는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 보니 두 무덤이 딱 붙어버린 것이었지요. 무덤 2개가 딱 붙어서 하나가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생에서 이어지지 못한 두 처녀 총각이 죽어서 하나가 된 것이었지요. 그리워하며 부르던 노래. 옛날 제주도에 김복수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복수는 제주도의 어느 산골 마을에서 홀 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복수는 어릴 적부터 낮에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밤이면 호롱 불을 켜놓고 혼자 글 공부를 했습니다.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서당에 다니고 싶구나. 하지만 입에 풀칠도 하기 어려운 형편에 서당 공부란 꿈도 못 꿀 일이었지요. 김복수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가다가 지게를 서당 담 밑에 세워놓고 담 너머로 훈장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글을 한자 한자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글을 몇 번이고 외고 또 외워 보았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김복수는 마음대로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이 된 김복수는 서당에 다닌 친구들보다 글솜씨가 아주 뛰어났지요. 이런 김복수를 보고 동네 사람들은 과거를 보라고 권했습니다. 자네가 없는 동안 자네 어머니를 우리가 잘 모실 테니 과거를 치르고 오게. 그 재주를 썩히기는 아깝지 않은가? 어머니 또한 아들을 격려하였지요. 얘야, 내 걱정은 말고 과거를 보러 가거라. 처음에는 주저하던 김복수도 어머니 말씀에 용기를 얻어 과거를 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과거를 보러 가는데 배가 바다 한가운데 이르자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고 말았지요. 거센 폭풍의 배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김복수는 널빤지를 붙잡고 이리저리 떠다니다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한동안 떠다니던 김복수는 어느 바닷가로 밀려나가 그곳 사람들에게 구조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곳은 안남 땅이었지요. 안남은 지금의 베트남이랍니다. 김복수는 낯선 안남 땅에서 온갖 고생을 하며 살다가 일본에서 온 임춘향이란 처녀를 알게 되었습니다. 김복수는 그녀와 혼인하여 삼남 삼녀의 자녀를 두게 되었지요. 그런데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잘 계실까? 돌아가신 건 아니겠지? 그러던 어느 날 김복수는 우연히 일본에서 온 사신을 만났습니다. 일본이라면 고향과 가까운 곳에 있는 나라여서인지 마치 고향 사람을 만난 듯 반가웠지요. 김복수는 일본 사신에게 달려가 사정 이야기를 하고 일본으로 갈 때 자기도 좀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일본에만 가면 고향으로 쉽게 건널 수가 있기 때문이었지요. 일본 사신은 그리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복수는 너무 기뻐서 한다름에 집으로 달려가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제주도로 가기 위해 간단히 짐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을 데리고 부두로 나갔더니 일본 사신은 여자와 아이들은 데려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김복수는 하는 수 없이 자기 혼자 떠나게 되었지요. 여보, 몸 조심하여 잘 다녀오세요. 내가 데리러 올 동안 아이들과 몸 건강히 잘 있으시오. 김복수는 가족과 이별을 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오랜 항해 끝에 그들은 일본의 오사카에 도착하게 되었지요. 오사카에 도착한 김복수는 고향으로 가는 배를 알아보러 다니다가 길에서 우연히 아내 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복수는 가족들을 떼어놓고 온 이야기를 하였지요. 매영, 마침 안남으로 가는 배가 있으니 우리 함께 가서 누님과 조카들을 데리고 옵시다. 이렇게 하여 김복수는 처남과 함께 다시 안남으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러 갈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레었지요. 그런데 일본 오사카를 지나 한참을 가다 보니 낯익은 섬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한라산이 보이는 제주도였지요. 멀리 고향 땅이 보이자 어머니 생각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복수는 꾀를 내었지요. 안남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식수가 모자랄 것 같네. 내가 저 섬에 가서 식수를 구해오겠네. 처남과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모두 찬성을 하였지요. 김복수는 배에 매달아 두었던 작은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갔습니다. 제주 땅에 내린 김복수는 곧바로 고향집으로 달려갔지요.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복수 아니냐. 죽은 줄만 알았는데 이게 꿈이냐, 생시이냐.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어머니는 어느덧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 있었지요. 김복수는 고향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그간의 회포를 풀었습니다. 배에서 한참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가 오지 않자 그냥 가버렸지요. 김복수가 이번에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아내와 자식들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음뿐이지 안남 땅은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지요. 김복수는 달 밝은 밤이면 혼자 바닷가를 거닐며 구슬프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돌독이 저기 춘향 나온다. 달도 받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둥그레 당실, 둥그레 당실. 너도 당실 원자 머리로 달도 받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이 구슬픈 노래를 들은 동네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가족이 오직 그리우면 저럴까? 김복수는 평생 혼자 살며 바닷가에서 오돌독이 노래만 불렀습니다. 달 밝은 밤이면 동네 사람들은 그의 노래를 듣기 위하여 바닷가로 나왔지요. 그리고 이 노래는 제주도 전체에 퍼져서 제주도를 대표하는 민요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점잖은 선비들의 몹쓸 내기. 옛날 어느 가을날 김선달이 마루에 걸터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몇 달 전 한양에서 만났던 아름다운 기생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당장 한양에 가서 예쁜 얼굴이라도 보고 와야겠다. 친구들도 만날 겸 가보자. 김선달은 그 즉시 한양길에 올랐습니다. 김선달은 평양을 지난 지 엿새 만에 해주에 도착을 하게 되었지요. 날은 이미 저물어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해주에 있는 한 주막집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지요. 그날 밤 술과 고기를 잔뜩 얻어먹은 김선달은 주막 주인에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아니 웬 놈들이 밤새도록 떠드는 것이야? 때마침 옆방에 있던 나그네 3명이 잠이 깨었다는 듯 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 봉이 김선달이라는 건달이 왔다고 하더군. 봉이 김선달이? 옆방 나그네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김선달과 주막 주인이 떠들고 웃는 바람에 잠을 못 자 짜증이 난 것이었지요. 밤새도록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다 아침을 먹은 김선달은 곧장 길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김선달은 주막집 옆방에 묵었던 새 나그네들과 함께 집을 나서게 되었지요. 선비들께서는 어딜 가시는 길이요? 김선달이 말을 건넸습니다. 한양이요. 그렇습니까? 나도 한양에 가는 참입니다. 마침 함께 갈 사람이 없어 심심하던 참인데 잘 되었구려. 천천히 함께 가십시다. 나그네들은 김선달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도 모르고 김선달은 선비들 틈에 끼어들었습니다. 보아하니 선비들께서는 과거에 응시하러 가시는 것이오. 그렇소이다. 젊은 선비들은 거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놈들이 선비들이라고 도도하게 구는구나. 어디 두고 보자. 김선달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선달의 이런 속셈을 모르는 선비들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지요. 어젯밤 공짜 술이나 얻어먹고 밤새도록 떠들더니 이젠 우리에게 붙어 먹으려는 모양이지. 어림도 없지. 길을 가면서 선비들은 김선달을 떼어버리려고 궁리했습니다. 김선달은 김선달 뒤로 거만한 선비들을 골탕 먹이려는 궁리를 하며 걸었지요. 봉이 김선달 뒤를 따라가던 선비들은 갑자기 저희들끼리 소곤소곤 했습니다. 여보게 김선달 녀석을
떼어버릴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 왜 없겠나? 내게 좋은 수가 있네. 선비 중 한 명이 미소를 지으며 어느 마을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보게, 이제 저 김선달을 떼어버릴 때가 왔네. 저기 저 옹달샘에서 물을 깃고 있는 아가씨가 보이는가? 그 선비가 손가락으로 샘을 가리켰습니다. 조그만 샘에서 예쁜 아가씨가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김선달에게 물어보잔 말이야. 저 아가씨 배꼽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고. 아무리 봉이 김선달이라도 이 밝은 대낮에 어찌 저 아가씨 배꼽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나? 그건 그렇지. 그렇게 해서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고 떼어버리잔 말이야. 선비들이 김선달을 불렀습니다. 선달님, 왜 그러시오? 좋은 수가 있습니다. 걷기만 하면 심심하니 우리 내기나 합시다. 그 말을 들은 김선달은 눈을 커다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내기요? 그거 좋지요. 그럼 무슨 내기입니까? 선달님, 저기 샘에서 아가씨가 물을 깃고 있는 것이 보이시지요? 저 아가씨 배꼽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점잖은 선비 양반들께서 그 무슨 농담이요? 김선달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선달님, 내기에서 양반 선비를 따질 게 뭐 있습니까? 그저 선달님 재주를 한번 보자는 거지요. 저 아가씨가 가기 전에 어서 정하시지요. 정말 어이없는 말이었습니다. 자신 없으면 그만두시지요. 내 저 아가씨 배꼽을 보여주면 내게 뭘 주겠소? 선달님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주겠습니다. 정말이요? 정말입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젊은 선비들은 속으로 비웃었지요. 좋소. 저 아가씨 배꼽을 보여주겠소. 봉이 김선달은 물동이를 이려는 아가씨를 부르며 다가갔습니다. 여보시오 아가씨. 아가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김선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물은 깃는구나. 잔소리 말고 어서 가자. 예? 제가 가긴 어딜 가요? 깜짝 놀란 아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시치미를 뗀다고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나는 벌써 너와 같은 처녀들을 내 손으로 수십 명이나 잡았다. 괜히 망신만 당하지 말고 어서 나를 따르거라. 아가씨는 기가 막혔지요. 도대체 누구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네가 이리 방자스러우니 그것이 둘일 수밖에 없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한양에서 명을 받고 내려온 포도대장이다. 너와 같은 처녀들을 지체 없이 잡아들이라는 어명이시다. 아가씨는 김선달 말을 들을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아가씨는 의심적인 눈초리로 김선달을 보다가 뒤쪽을 보더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사내들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포도청에서 나온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도대체 소녀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가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네 죄를 모른단 말이냐? 김선달은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지만 선비 녀석들을 골탕 먹이려면 별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네, 소녀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어서 가자. 네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무슨 죄인지 알고나 가야 할 게 아닙니까? 내 기어코 말을 해야 할 모양이구나.
지금 나라에서는 출가를 안 한 처녀들 중 배꼽이 둘이 달린 처녀를 무조건 잡아들이라는 어명이시다. 짐승이 아닌 사람이 배꼽이 둘이나 달릴 수 없는 일이 아니냐? 나는 배꼽이 하나인데? 김선달 말을 들은 아가씨는 한편으로 마음이 놓였지요. 그러나 하나라고 내 보이기에는 부끄럽고 창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전 배꼽이 하나입니다. 아가씨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은 속여도 난 못 속이지. 벌써 내 손으로 50명이나 잡아들였지만 한 번도 실수한 일이 없단다. 아닙니다. 전 정말 하나예요. 시간이 없다. 둘이든 하나든 가서 보면 알 게 아니냐. 아가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너와 같이 엉덩이가 크고 허리가 가늘고 콧날이 오똑한 여자는 틀림없이 배꼽이 둘이야. 제 친구 중 엉덩이가 큰 처녀도 배꼽은 하나인데요. 그걸 네가 어찌 아느냐? 미역을 감을 때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니 네 배꼽도 하나란 말이지. 예. 그럼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느냐? 아가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증거를 볼 수 있느냐는 말은 배꼽을 보여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포도대장이라고는 하지만 외간 남자에게 어찌 배꼽을 보인단 말입니까? 시간이 없다. 끌려가서 여러 사람 앞에서 그걸 보이겠느냐? 아님 이곳에서 네 배꼽이 하나라는 것을 증명하겠느냐? 어떡하지? 결심이 서다가도 또 한편에서는 수치심이 가로막았지요. 보아라, 배꼽이 둘이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잔말 말고 어서 가자꾸나. 자, 그럼 보셔요. 아가씨는 김선달이 서두르는 바람에 겁을 먹고 저고리를 올리고 치마를 살짝 내렸습니다. 처녀로서 부끄러움을 꾹 참은 아가씨가 배를 쑥 내밀었지요. 자, 어떤가? 김선달은 뒤에 서 있는 선비들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보고 싶으면 어서 와서 보게나. 선비들은 아가씨 배꼽을 볼 생각은 못하고 그만 넋을 잃고 말았지요. 이제 되었다. 분명 배꼽은 하나군. 진작 보일 것이지. 누가 묻거든 포도대장이 이미 보고 갔다고. 아래게. 김선달은 아가씨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 이렇게 말하고는 울고 있는 아가씨를 뒤로하고 선비들에게로 갔습니다. 점잖은 선비들께서 몹쓸 내기로 순진한 아가씨를 울렸으니 나도 생각이 있소이다. 선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돈 100냥만 주시오. 선비들은 약속한 일이라 별 수 없이 서로 노잣돈을 털어 김선달에게 100냥을 줄 수밖에 없었지요. 봉이 김선달은 그 돈으로 한양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동나무와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이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이 너무나 가난하여 빚에 시달리다가 아들이 그만 부잣집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지요. 집 떠나는 아들에게 옷 이불이라도 들려보내고 싶었습니다. 생각다 못한 어머니가 입고 있던 무명 치마를 자르게 되었습니다. 그 천을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여 손수건을 만들어 아들에게 주었지요. 이거라도 가져가거라. 추울 때 어디든 가리려무나.
어머니, 걱정 마시고 부디 잘 지내세요. 아들이 떠난 뒤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워있는 어머니 가슴으로 귀뚜라미 한 마리가 뛰어올랐습니다. 더듬이를 휘더니 둥글 넓적하게 만들었지요. 아들에게 만들어준 손수건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알아 누웠던 어머니가 눈을 번쩍 뜨게 되었지요. 귀뚜라미가 기다렸다는 듯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어머니도 귀뚜라미 이끌려 마루로 기어갔지요. 마루 아래 대돌에 올라선 귀뚜라미가 어머니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러더니 귀뚜라미가 5번을 튀어오르더니 오동오동 하였지요. 그러고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아들을 그리워하며 귀뚜라미가 뛰어놀던 대돌만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대돌 밑에서 푸릇한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잎사귀가 커다랗고 둥글 넓적한 게 틀림없이 손수건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귀뚜라미가 떠올라 어동나무라고 불렀지요. 그 무렵 저승에서는 어머니 명이 다한 줄 알고 저승사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저승사자가 마당에 들어서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커다란 오동나무 잎에서 푸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이승에 수없이 다녀갔어도 이런 기세등등한 나무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 모습을 보니 도저히 데려가지 못할 만큼 쌩쌩하게 보였지요. 잔뜩 심술이 난 저승사자가 애꿎은 오동나무 가지 하나를 뚝 하고 부러뜨렸습니다. 그럼 아들이라도 데려가야지. 저승사자는 곧장 머슴을 사는 아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미 죽어 거적에 둘둘 말려 있었지요. 어떻게 된 일인가 하니 아침에 아들이 주인집 광에 든 쥐를 쫓다가 쌀 가마에서 하얗게 쏟아져 내리는 쌀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던 아들은 한 줌을 집어먹었지요. 그러다 하필 지나가던 주인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쌀 도둑으로 몰려 곤장을 맞다 죽고 말았지요. 저승사자는 쉽게 아들을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승사자에게 애원하였지요. 내가 가면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장사 지낼 자식이 없습니다. 그때만이라도 이승에 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들이 울며 품에서 커다란 손수건을 꺼내었습니다. 손수건을 본 저승사자는 깜짝 놀랐지요. 어머니 집에서 보았던 푸른 나뭇잎과 똑같은 손수건이었습니다. 기가 죽은 저승사자는 아들 소원을 들어주겠노라고 덜컥 약속을 해버렸지요. 어머니는 자식처럼 보살펴온 오동나무가 부러진 것을 보고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승사자가 부러뜨린 가지를 치마 자락으로 싸매어 아들 돌보듯 돌보았지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되살아나질 않자 어머니는 몸져 누워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끝내 일어나지 못한 채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들은 약속대로 이승으로 와 장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마당에 있는 오동나무를 본 아들이 깜짝 놀랐지요. 집 떠날 적 어머니가 박아주신 무명 손수건과 똑같이 생긴 잎사귀들이 팔랑팔랑 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자식처럼 돌보았던 부러진 오동나무 가지를 품에 안고 무덤가에 가져가 정성껏 심었습니다. 나무야, 부디 우리 어머니를 잘 지켜주렴. 아들이 저승으로 떠난 뒤
신기하게도 무덤가에는 죽었던 오동나무가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처럼 어머니 무덤을 지키며 푸르게 자랐다고 합니다. 허웅애기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허웅애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애기지만 어린 아들, 딸을 둔 어머니였지요. 이 부인은 무명 짜는 솜씨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온 나라에 그 솜씨를 따라올 사람들이 없었지요. 그러다 하루는 허웅애기가 갑자기 죽어 저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허웅애기의 무명 짜는 솜씨를 눈여겨본 저승의 왕이 허웅애기한테 말했습니다. 저승에서 무명을 짜서 고운 옷을 만들어 다오. 그래서 허웅애기는 저승에서도 날마다 무명을 짜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승에 두고 온 어린 자식들 생각에 늘 눈물을 흘렸지요. 그러니 새하얀 무명이 눈물 자국으로 늘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이리 되니 저승왕이 허웅애기를 불렀지요. 네가 그리 눈물을 흘리니 더는 안 되겠구나. 밤엔 이승에 가고 낮엔 저승에 오너라. 그날부터 허웅애기는 밤마다 이승에 있는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돌보고 살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귀신이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문을 꼭꼭 닫고 몰래 아이들을 돌보았지요. 하루는 옆집 할머니가 아이들을 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미 없는 아이들인데 살이 포동포동 오르고 말끔한 것이 영 이상하였지요. 너희들 밥은 누가 지어주는 것이야? 우리 엄마가 지어주지요. 너희들 머리는 누가 그리 곱게 해주니? 누구긴요. 우리 엄마가 해주지요. 너희 엄마가 너희 집에 온다고? 우리 엄마는 밤만 되면 오는데요.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너희 어머니에게 뭐 이상한 점이 없니? 우리 엄마는 밥이 움직여서 그런지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럼 너희 엄마가 올 때 이 할미에게 알려주겠니? 엄마가 오는 날에는 온 문을 꼭 닫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머니께 알려드리겠어요? 그럼 네 발가락에 실을 묶어줄 테니 엄마가 오면 줄을 당기렴. 이윽고 밤이 되어 허웅애기가 집에 오자 아이들은 할머니의 말대로 발가락에 묶은 실을 잡아당겼지요. 그러니 할머니가 냉큼 달려왔습니다. 와보니 죽은 허웅애기가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귀신이고 사람이고 밤낮으로 어린 자식들을 돌봐야지 어찌 이리 밤에만 오는가? 밤이 되면 이승에 오고 낮이 되면 저승에 가기로 저승왕과 약속을 했습니다. 아니 되네. 이제부터는 어디 못 가네. 제가 안 가면 저승사자가 저를 잡으러 옵니다. 내 좋은 생각이 있으니 나만 믿게나. 그러더니 할머니가 뾰족한 가시가 잔뜩 난 가시나무를 한 가득 베어다가 허웅애기 집 둘레와 마당에 빼곡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니 사람이고 귀신이고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였지요. 허웅애기는 늘 어린 자식들을 두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할머니를 믿고 저승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승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고 일렀거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돌아오지 않다니 괘씸하다. 당장 허웅애기를 잡아오너라. 명을 받고 저승사자가 허웅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보니
문이란 문은 꼭꼭 잠가놓고 가시나무를 잔뜩 쌓아 놓았지요. 저승사자가 둘러보니 들어갈 곳이 지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갔지요. 그러고는 손으로 초가 지붕을 살살 헤치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한 구석에 허웅 애기가 아이들을 꼭 감싸 안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승사자는 방 안으로 손을 쑥 하고 집어넣었지요. 그리고는 허웅 애기 머리를 움켜쥐고 머리카락 몇 올을 쏙 하고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승에 있던 허웅 애기는 그 길로 아주 죽어 저승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승왕은 이승과 저승을 완전히 갈라놓고 서로 오고 갈 수도 없게 했다고 합니다. 요정과 사랑에 빠진 아들. 아일랜드 전설에 등장하는 콘 왕의 아들 콘라는 머리카락이 불타는 듯 불다고 하여 불타는 머리라고 불렸지요. 어느 날 산 정상에서 아버지 콘왕 옆에 서 있던 중 이상한 옷을 입은 아가씨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가씨는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저는 영생의 평원에서 왔습니다. 그곳에는 죄악도 죽음도 없는 곳이지요. 매일 축제가 벌어지고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환희를 만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 둥그런 푸른 언덕 위에 집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언덕의 사람들이라 부르지요. 콘 왕과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목소리만 들릴 뿐 모습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요정의 모습은 콘라의 눈에만 보였지요. 왕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누구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자 요정이 대답했습니다. 불타는 머리 콘라는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젊은 요정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 콘라를 사랑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를 기쁨의 낙원으로 데려가려는 겁니다. 그곳은 불행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요정은 다시 콘라에게 말했습니다. 불타는 머리 콘라여, 나와 함께 요정들의 나라로 갑시다. 당신의 잘생긴 얼굴과 기품 있는 모습을 빛내줄 요정의 왕관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선 당신의 아름다움과 젊음이 결코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목소리만 들리자 겁이 난 콘왕은 큰 소리로 사제 코란을 불러 도움을 청했습니다. 코란은 앞으로 나와 요정의 목소리가 들렸던 곳을 향해 주문을 외웠지요. 그러자 다시는 요정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콘라도 더 이상 요정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편 요정은 코란의 강력한 주문에 밀려 사라지면서 콘라에게 사과를 하나 건네주었지요. 그때부터 콘라는 그 사과 말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그 사과는 먹어도 없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요정이 준 사과만 먹고 지내던 콘라의 마음속에는 전에 본 요정에 대한 그리움과 열망이 강하게 자라나고 있었지요. 한 달 뒤 콘라는 넓은 평원에서 아버지 곁에 서 있다가 다시 요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요정의 목소리가 들리자 콘왕은 큰 소리로 코란을 불렀지요. 하지만 요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콘왕이시여, 내게 사제 코란의 힘은 별로 대단할 것이 없어요. 고결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의 힘을 빌리면 거짓되고 흉악한 악마의 입술에서 나오는 마법의 주문은 그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왕은 아들에게 물었지요. 아들아, 너는 저 여인이 하는 말을 믿느냐?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백성들을 사랑하지만 저 여인에 대한 갈망 또한 너무나 큽니다. 요정이 다시 콘나에게 말했습니다. 저 거센 파도도 나에 대한 당신의 갈망만큼 강력하지 않습니다. 수정으로 만든 배를 타고 어서 함께 떠나요. 서두르면 어두워지기 전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콘나는 곧 일행들로부터 뛰쳐나와 반짝반짝 빛나는 요정의 수정 배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배가 석양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왕의 아들 콘나의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난한 제자와 가난한 스승. 옛날 조선시대 경기도 광주의 시골 마을에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의 이름은 안정복이었지요. 그의 집안은 원래 양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정복이 15살 때 할아버지가 벼슬에 물러나면서 집안 사람 중 벼슬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안정복이 살았던 때에는 선비들이 정치적으로 파벌을 나누어 세력 대결을 벌이던 당쟁이 치열하던 때였습니다. 안정복의 집안은 남인 파벌에 속해 있었는데 당시 대부분의 남인들은 권력을 잃어버리고 시골에서 가난한 선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집 안의 사정을 잘 아는 안정복은 일찌감치 과거 시험을 볼 생각을 버렸습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모두 부자였던 것은 아니지요. 안정복도 물려받은 것이 없는 가난한 양반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더구나 그에게는 부모님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젊었을 적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안정복은 24살 때 가족과 함께 광주 지방으로 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광주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안정복은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마을에 소문이 났습니다. 농사일을 하지 않을 때에는 늘 책을 읽고 무언가를 적으며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었지요. 다른 양반집 자식들과 비교하면 안정복은 공부하는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서당에도 다니질 못하였지요. 대신 할아버지 밑에서 10년 동안 천자문, 사서, 삼경 등을 공부하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안정복은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이었지요. 그 결과 20대가 되었을 때 서당에서 배운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식과 교양을 갖춘 선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식이 많아지자 책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안정복은 27살 때 치연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정치, 군사, 재정, 법률 등의 내용을 기록한 책이었지요. 책을 하나 쓰니 또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9살 때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고전과 공부하는 자세, 행동을 올바르게 하는 법 등에 대해 적은 책인 하학진함을 썼고 30살에는 여성들이 지켜야 할 행동을 적은 내범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안정복은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을 쓸 때 늘 신이 났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아까웠지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집안 식구는 많고 살림은 늘 어려우니 책을 쓸 종이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안정복이 35살 때의 일이었지요. 어느 날 안정복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 공부하는 것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스승이 필요합니다. 스승으로 모실 분이 일동 마을에 살고 계신다고 하니 그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일동 마을이라면 여기서 70리나 떨어진 곳이 아니냐? 그분이 누군데? 이익 선생님입니다. 이익 역시 남인 집안의 선비로서 당시의 경기도 지역에서 이름이 높은 학자였습니다. 평생을 학문에만 열중한 이익은 조선시대 후반기의 새로운 학문 흐름인 실학의 기초를 다져 큰 업적을 남겼지요. 조선시대에 40이 다 되어 남의 제자로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학문의 세계를 더 넓혀보고 싶다는 생각에 안정복은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지요. 그렇게 해서 안정복은 괴나리 보찜에 주먹밥과 책을 넣고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이익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익 역시 가난한 선비인지라 집이 작고 볼품이 없었지요. 이때 이미 이익은 6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안정복은 이익을 보자마자 꾸벅 절을 올렸지요. 광주에 사는 안정복이라 하옵니다. 제 나이가 35이나 되었지만 부끄럽게도 아직 학문의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필요하여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생각에 잠겼던 이익이 말했습니다. 우선 자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겠군. 태계유양 선생을 알 테지. 이익은 안정복에게 이왕이 쓴 글을 읽게 한 뒤 그중 가장 중요한 대목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안정복은 이익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하였지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눈 이익은 안정복을 제자로 받아주었습니다. 이익과 안정복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공부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익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자네나 나나 가난한 선비 아닌가? 또 자네는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있으니 농사일도 해야지. 여기 머물며 공부만 할 수는 없을 것인데. 저도 그러지 못해 매우 아쉽습니다. 방법이 있긴 하네. 방법이요? 편지라네. 이익은 안정복에게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막히는 게 생길 게야. 그땐 우리 마을로 오는 사람에게 편지를 부탁하게. 편지에 궁금한 걸 적어주면 나도 기꺼이 답장을 하지. 그러면 되겠군요. 그날 아침 안정복이 떠나기 전 아침상이 나왔습니다. 밥상은 어제 저녁과 다름이 없었지요. 절인 배추, 간장, 소금뿐인 가난한 밥상이었습니다. 이익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하였지요. 사정이 이러하니 한양에서 오는 방문객은 자기 집에서 아예 반찬을 챙겨온다네. 변변치 않은 밥과 반찬으로 아침을 먹고 길을 나섰지만 안정복은 배가 부르고 어깨에 날개가 돋은 것처럼 몸도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안정복은 더욱 열심히 공부하였지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기록해 두었다가 스승이 사는 마을에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스승은 꼼꼼하게 쓴 답장을 제자에게 보내주었지요. 편지로 질문하고 스승이 편지로 대답을 하는 이 특별한 수업은 이익이 죽기까지 18년 동안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익을 만난 뒤 안정복의 학문 수준은 더욱 높아져 그의 이름도 점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금님이 사는 궁궐까지 알려지게 되었지요. 38살이 된 안정복의 집에 한양에서 온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대의 학문이 높다고 들었다. 그대를 말령전 참봉으로 임명하니 열심을 다하도록 하라. 말령장은 조선을 다스리던 영조 임금의 별장 이름입니다.
말령전이 있던 곳은 경기도 서해 바다에 있는 큰 섬인 강화도였지요. 안정복은 왕의 별장을 지키는 관리인으로 임명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 중에 축하를 해주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돈을 조금 줘도 살 수 있는 게 참봉, 벼슬이라지. 그러게 실컷 공부하여 참봉 벼슬이라니 공부한 게 아깝구먼. 안정복은 참봉 벼슬을 받아들였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 참봉 일을 하면 공부할 시간이 넉넉할 것이야. 안정복은 시골 선비에서 조선 말단 공무원인 참봉이 되었습니다. 이후 안정복의 벼슬은 여러 번 바뀌었지요. 식량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중종 임금 묘지를 관리하는 일을 맡기도 하였지요. 왕의 묘지기로 있던 시절 안정복은 일을 끝내면 집으로 곧장 돌아와 역사책을 썼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오랫동안 살아온 광주 지방의 역사와 지리를 적은 광주지란 책이었지요. 안정복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벼슬 자리에 오른 것은 43살이 되어서였습니다. 사헌부라는 관청의 감찰 벼슬에 오른 것이었지요. 조선의 관리들이 일을 올바르게 하는지 감독하는 일이었으니 권력이 있는 자리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정복은 권력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타고난 공부벌레인 안정복은 이 무렵 다시 한 권의 역사책을 썼습니다. 임관정료라는 책이지요. 각 지방을 잘 다스린 사람들이 한 일을 기록하고 또 어떻게 하면 관리들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정복은 스승 이익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스승님, 제가 역사에 관심을 두고 공부를 해오다 보니 늘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상들의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제대로 된 역사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정복은 결심하였지요. 고조선 시대부터 고려 시대에 이르는 모든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한 책을 쓰겠어. 안정복은 자료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온 역사책을 다시 읽으며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비교해보고 보충할 내용은 무엇인지 파악하게 되었지요. 3년 동안 이 일에 매달린 안정복은 1759년 조선 건국 이후 가장 정확하게 고조선 시대부터 고려 시대까지 한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 동사강목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정복은 3년간 작업을 거쳐 동사강목을 완성한 후에도 이 책을 출간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칠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고치고 새로 알게 된 사실은 추가하여 집어넣었지요. 안정복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역사책 동사강목은 22년 만인 1778년에 최종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승의 집에서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거기에는 이익 선생이 돌아가셨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안정복은 며칠을 통곡하며 때론 좋은 친구 같았고 때론 엄한 부모님 같았던 스승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이익이 죽은 뒤 안정복은 공부와 글쓰기를 더욱 열심히 하였지요. 그리고 56살이 되었을 때에는 조선 왕의 역사를 다룬 열조통기란 책을 쓸 수 있었습니다. 평생 공부를 하면서 공부에 참 행복을 맛본 안정복은 80세의 나이로 죽게 되었습니다. 안정복이 죽은 후 후손들은 그를 경기도 광주 영장산 중턱에 묻었지요. 그곳은 스승 이익이 살던 마을이 보이는 곳이라고 합니다.